히브리어와 한국어가 이렇게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니? 그럼 유대인과 한국인의 뿌리는 같다는 뜻이야? 마우로바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히브리어의 울림이 한국어처럼 들린다는 이야기가 해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 구약 성서의 무대는 주로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한국에서 아득히 먼 서쪽 땅에서 사용되던 언어가 한국어와 놀랍도록 닮았다니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히브리어와 한국어, 그 유사성의 배경에는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공통점이 보이는 듯합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제 이름은 캐런, 미국인이고 지금 한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왜 한국에 유학 왔냐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역시 한국의 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는 마블처럼 멋진 코믹스 문화가 있잖아요. 하지만 마블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예전부터 드라마 힘내 여자 도봉순처럼 싸우는 여성 히어로가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예전에 올림픽 출전을 꿈꾸던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 꿈은 결국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기에 강한 여성 전사가 있는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었죠. 믿어지세요? 미국의 현재 레슬링 인구는 21만 명, 그중 여성은 3만 명이에요. 그에 비해 한국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여자 레슬링 선수는 200명 정도라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레슬링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그 200명 안에 위대한 레슬러 심권호 선수가 있다는 것을요. 그는 남자 레슬링 선수지만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실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두 체급 석권이라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은 경기 인구에서 그런 대단한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한 경기에 주목하게 됐어요. 바로 씨름이에요. 격투기 마니아인 저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씨름이야말로 최강의 격투기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죠. 영상으로 본 씨름은 정말 엄청난 박력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기술 같은 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레슬링은 다양한 자세와 기술이 있지만 제가 본 씨름은 덩치 큰 사람들의 단순한 힘겨루기로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온 지금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열망에 불탔어요. 한국에 유학 와서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처음 친구가 된 한국인 지민이는 여자로서는 드물게 격투기를 좋아했고 심지어 씨름 팬이었어요. 정말 행운이었죠. 저도 씨름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꼭 같이 보러 가요. 본고장 한국에서 씨름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흥분해서 전날 밤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지민이는 정말로 티켓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관람 당일 온 사람은 지민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지민이의 친구 민준이도 함께였죠. 알고 보니 민준이 덕분에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살짝 물어봤어요. 민준 씨는 내 남자친구야? 남자친구는 아니고 좀 귀찮긴 한데 엄청 의지가 되는 친구랄까. 제가 속한 역사 탐구 동아리 멤버인데 뭐 여러모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렇게 말해주더군요. 뭐 두 사람의 관계는 어쨌든 정말 좋은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었고 바로 눈앞에서 본 씨름 경기는 정말 박력이 넘쳤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씨름을 봤는지를요. 씨름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어요. 씨름의 승패는 순식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시선과 움직임으로 다양한 수싸움이 벌어져요. 그 찰나의 판단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진검승부였죠.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경기에 빠져들었어요.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일이에요. 저는 레슬링 선수 생활을 그만뒀지만 옛날 생각이 나서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씨름이 이렇게 멋진 경기였다니. 정말 고마워요, 지민아. 민준 씨에게도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다른 건 못 느꼈어요? 저는 민준 씨의 말에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네, 갑자기 무슨 질문이세요? 게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지민이는 아차하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쌌죠. 제가 당황하고 있자 민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캐런 씨가 유대계 미국인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감이 오지 않았어요. 분명 저는 미국인이지만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사실을 지민이에게 말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민준 씨가 저에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미안해, 캐런. 이 친구 좀 특이해서 말이 많아. 아니, 말이 많다기보다 이런 건 꼭 유대인의 뿌리를 둔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갖고 싶었거든. 그렇게 말하며 민준 씨는 시익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오케이.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서서 이야기할 건 아니니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전 한국의 분위기 좋은 카페를 정말 좋아해서 다행이었죠. 예쁜 인테리어의 메뉴도 다양하고 게다가 맛있잖아요. 특히 손님이 적은 시간이면 음료 한 잔으로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도 직원들이 눈치를 안 주니 최고죠. 그래서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아, 유대계라고 해도 히브리어에 밝지는 않으신가요? 뭐죠? 이 대화의 전개 방식은 너무 당투했어요. 갑자기 히브리어라니 어이가 없었죠. 일단 지식은 있어요. 히브리어는 구약성서 시대에 사용된 이스라엘인의 언어죠. 그 정도는 알지만 현대 미국인인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언어는 아니에요. 애초에 유대계라고 해도 유대인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돼요. 그는 아마 그런 건 모르겠죠. 유대인은 유대교 신자 혹은 유대교 신자를 부모로 둔 사람으로 구성된 종교적 공동체로 정의되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미국인이지만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그 종교관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화제를 꺼낸 걸까요? 도대체 씨름 관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야 히브리어는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까 본 씨름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준 씨는 저 대신 이번에는 지민이를 보며 질문했어요. 야, 지민아. 씨름에서 심판이 경기 시작 전에 삿발을 잡고 라고 외치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라니? 그냥 경기 시작하라는 신호 아니야? 의미 같은 거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준비, 시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일어나는 무슨 뜻인데? 그건 모르겠는데. 아, 정말.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게 좀 말해줘. 의미도 모르겠고 자잘한 퀴즈는 이제 그만.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놀랐어요. 씨름은 한국의 전통 문화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매번 심판이 외치는 말의 의미를 한국인인 지민이가 모른다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민준 씨가 시익 웃었어요. 씨름에서 삿발을 잡고는 동서, 양측 선수에게 준비 자세를 취하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 그리고 일어나는 선수들에게 기합을 넣기 위해 사용된다고도 해. 하지만 사실 이 말들에는 비밀이 있어. 이게 한국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라는 설이 있거든. 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민준 씨의 발언에 저와 지민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말을 이었어요. 히브리어에서 하코는 색이다. 요이는 지시하다라는 뜻이래. 일본 스모의 구호 하케요이와 비슷하지. 마치 신의 지시를 새겨라는 뜻처럼 들리지 않아. 그리고 사빠는 히브리어로 사바가 끌다, 정복하다는 의미가 있대. 우연치고는 너무 의미가 통하지 않아. 그래서 씨름의 뿌리가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설이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건 지민이도 마찬가지였는지 따지듯이 민준 씨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 정도 유사성이라면 얼마든지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잖아. 맞아. 그건 억지에 불과해. 이 유사성을 찾아낸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자 민준 씨는 싹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야. 히브리어와 한국어에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의미를 가진 언어가 많아. 예를 들어 한국어의 아빠는 히브리어에서도 아바야. 그리고 한국의 옛 존칭인 나리와 비슷한 발음의 히브리어, 나기드는 지도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한국의 전통 모자인 갓과 유대인의 모자 모양의 유사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한국과 유대인의 뿌리가 같다는 설이 있어. 지민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저는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기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뿌리를 둔다는 것을 저 자신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는 정말 끔찍한 박해를 받아 자신의 뿌리를 숨겨야만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뿌리가 자랑스러워요. 게다가 제가 존경하는 이 한국과 제 뿌리가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흥분하며 민준 씨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민준 씨,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한국과 유대인의 공통점이 또 있나요? 저의 엄청난 기세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던 민준 씨였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이건 지민이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둘 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점카나 한국인이 머리가 좋다고 나는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민족이잖아. 그건 한국인 특유의 겸손이겠지. 그건 그렇고 먼저 유대인이 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줄게. 사실 누구나 아는 세계적인 인물 중에도 유대인이 많아.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프로이트 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유대인이야. 세계적인 대기업 골드만삭스나 로스차일드 가문도 유대계지. 그 외에도 노벨상 수상자 비율은 유대인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유대인 인구가 세계적으로 많다면 이 숫자도 납득할 수 있겠지만 실제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해. 금융 시스템을 만든 것도 독일 출신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지금 말한 건 일부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것만 봐도 박해받아온 유대인이 얼마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지. 그럼 왜 그들은 우수한 걸까? 그건 종교적으로 차별받아온 배경도 있다고 할 수 있어. 차별이라 확실히 유대인은 계속해서 차별받아온 역사가 있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우수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차별받는다는 건 정치가나 관료처럼 그 나라의 중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그렇다면 비즈니스나 금융, 과학, 예술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수한 인간이 살아남았다고도 할 수 있지. 그 외에도 유대인은 박해를 받더라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열성적인 민족이라고 해. 집이나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책은 손에서 놓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들은 적도 있어. 그들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를 어린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준다고 해. 그렇게 아이들은 경이로운 속도로 언어와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하게 된대. 한국에서도
유대식 교육법 같은 책을 자주 볼 수 있잖아. 그렇군요. 유대인은 교육 스타일을 통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지혜를 몸에 익힌 민족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머리가 좋은 거죠? 그 부분이 여러모로 복잡한데 한국만의 사정이 있지. 먼저 한국은 반도 국가로 해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고대부터 다양한 교류가 있었으니까 너도 알지. 광개토 대왕이 북중국의 여러 나라들을 정벌하며 동북아의 패자로 군림했던 역사 말이야. 물론이죠.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당시 중국 왕조들은 고구려의 위세에 눌려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당시 중국과 고구려의 국력 차이를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지. 하지만 고구려는 중국의 분열과 그들의 장래를 꿰뚫어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실제로 이후 중국 대륙은 다시 통일되고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 큰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 사신 등을 통해 얻는 적은 정보만으로도 한국인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을지도 몰라. 아, 그래. 그것이 긴 쇄국 정책을 거쳐 결국 개항으로 이어지게 돼. 이 기간 동안 세계에서는 미지의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거기서부터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알 수 있지. 처음에는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에 저는 두근거렸어요. 먼저 한국은 왜 쇄국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 힘없는 나라라면 식민지가 되었을 시대잖아요. 확실히 그 말대로네. 쇄국 시대에 있던 건 선비나 무사들이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쇄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사실 쇄국을 시작하던 시대, 조선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군사대국이었어.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알고 있어. 그 시절 조선은 세계 최고의 화약 무기 기술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걸. 지민이도 놀랐지만 저도 민준 씨의 발언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비나 무사가 총포를 들고 있는 이미지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총을 버린 일본인이라는 책에 따르면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노엘 페린 교수는 1589년 영국이 프랑스의 군을 파견할 때 영국 전역에서 모은 총의 수가 1100자루에 불과했다고 해.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이미 화차나 비격진 철례 같은 강력한 화약 무기를 대량으로 운용했어. 1592년 행주대첩에서는 권율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3만 명의 왜군을 상대로 화차와 신기전 등을 활용해 대승을 거뒀지. 1395년 최무선에 의해 화약이 국산화된 이후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화약 무기는 대량 생산되고 성능도 개선되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화약 기술 보유국이 되었던 거야.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화포 기술이 명나라를 통해 전래된 것이 14세기 후반이고 스페인 출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에 의한 기독교 전파가 1549년 일본에서 시작된 걸 보면 동아시아 침략의 물결은 확실히 밀려오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들고 왔을 때 조선은 이미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화포와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 거북선 같은 철갑선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발명품이었지. 이런 기술력이 있었기에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야.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네요. 유대인은 여러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로 그들의 명석함을 활용했고 한국인은 작은 나라지만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 위해 그 현명함을 활용했어. 그리고 둘 다 근본에는 독자적인 교육 스타일이 있지. 나는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낸 거야. 그렇군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과 반도에서 거의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인은 전혀 달라 보여요. 하지만 언어의 공통점만 봐도 같은 뿌리가 있는 게 아닐까.
민준 씨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한국과 유대인의 공통점 같은 게 증명된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어. 없어? 하지만 한국인은 다른 아시아인과도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뿌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잖아. 앞으로의 연구에 따라 고대 유대인과의 연결고리 같은 게 밝혀질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준 씨가 빙그레 웃으며 저를 봤어요. 내 얘기를 듣고 캐런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과 한국인에게 여러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왜 그렇게 유대인이나 히브리어에 대해 잘 알아요? 처음에 유대인이라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된 건 안내의 일기를 읽은 게 계기였어. 안내의 일기는 저도 소녀 시절에 여러 번 읽었어요. 안내의 전쟁 속 끔찍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살아간 그녀의 처지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었죠. 안내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독일군 장교였어요. 그런데도 그들 가족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아버지는 그 후 생還했지만 안내는 15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죠. 그때는 그저 전쟁이 일으키는 비극에만 눈길이 갔지만 점차 유대인이란 무엇인가, 왜 유대인은 차별받는가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하지만 파고들수록 더 깊은 랩에 빠지는 기분이야. 그래도 그렇게 몰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건 부럽네요. 그건 캐런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캐런 씨가 레슬링에 몰두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민이와 민준 씨 덕분에 동경하던 씨름도 체험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 한국이라는 잎에 빠져드는 걸 추천할게. 한국이라는 층. 그래, 유대인이 무엇인지 알려면 구약 성서를 해독하는 등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국 역시 아주 긴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초대 단군왕검의 즉위를 기원으로 하는 단기예요. 는 올해로 4357년. 서기보다 훨씬 길죠.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네? 그건 정말이에요. 지민아, 그 정도는 한국인이라면 알아뒀으면 했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라는 말을 듣고 저도 정말 놀랐어요. 미국은 현재 건국 247년, 한국에 비하면 아주 젊은 나라죠. 오랫동안 왕조가 이어져 온 덕분에 한국은 역사적인 사실이 문서로 많이 남아 있어. 우리나라 최고조이구의 역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12, 13세기에 편찬되었지. 그걸 전부 연구하려면 엄청난 양일 거야. 그래,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웃는 민준 씨를 지민이가 다정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라, 역시 이 두 사람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닐까. 그 후 저는 두 사람이 속한 역사 탐구 동아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동아리라고 해도 각자 좋아하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의견을 교환할 때는 옥신각신, 그 분위기가 너무 즐거워서요. 저는 일단 한국과 각국의 격투기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Phần 2. câu chuyện của William. 네. 크리스마스 파티 중에 새해 첫날 해돋이 보러 갈 계획을 짠다고요? 한국인들의 종교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마우로바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인공은 한국에 유학 중인 미국인 남성. 기독교인인 그는 한국인들의 종교관이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 독특해서 궁금해 견딜 수 없는 모양입니다. 홈스테이 아저씨에게 그런 의문을 털어놓자 돌아온 것은 왜 한국인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놀라운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윌리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20살이고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입니다. 한국에 온 지 아직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여기서 사귄 한국인 친구들이나 홈스테이 가족들과 최근엔 드디어
편하게 여러 화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와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점에 대해 홈스테이 아저씨께 화제를 던져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요일마다 부모님과 교회에 다녔던 기독교인인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해요. 한국도 그런가요? 윌리엄, 미안하지만 나는 한국의 기독교 교회에 대해 잘 몰라.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구나. 저는 아저씨께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인들이 기독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 있는 하트퍼드 종교연구소는 미국 전역에 있는 약 38만 개의 교회 중 앞으로 20년 안에 30%가 존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교회가 누구나 아는 종교 활동의 장이자 지역사회의 중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많았고,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의 종교교육의 장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쇠퇴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에 있는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64%, 자신은 무교라고 답한 사람이 30%였다고 합니다. 1972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92%나 됐으니 신도의 수는 대폭 감소한 셈이죠.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급격히 감소해도 아직 미국인의 64%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하는구나. 한국의 기독교 신도 수도 미국처럼 줄고 있니? 제가 길을 걸으면서 보는 한국의 기독교 교회는 오히려 엄청 크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한국인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에 가거나 점을 보러 가기도 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윌리엄이 뭘 알고 싶은 건지 알려주면 내가 아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조사해 볼게.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난 한국인들의 종교관에 대해 신기하게 생각했던 점들을 아저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일요일, 아저씨는 저와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했던 것부터 제가 그 후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에게 물어봤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나 절에는 자유롭게 가더라고요. 만약 조사를 한다면 한국인의 상당수가 자신은 무교라고 답할지도 모르겠구나. 나 자신도 아버지의 묘는 불교 사찰에 있고 원한다면 나도 같은 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거든. 서울의 대학교에서 친구가 된 한국인은 신년이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가지만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스님을 부르고 아직 예정은 없지만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크리스마스에는 파티를 즐기고 요즘은 콜로윈 데이에 거리에 나서는 젊은이도 많아요. 전에 말했듯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한국의 거리에서도 기독교 교회를 눈으로 찾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는 세계 총인구의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꽤 높지 않나요?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국인 중 기독교인은 인구의 약 28%라고 알려져 있어.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지. 네? 그렇게나 많아요? 일본은 1% 미만이라고 들었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몇 유명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나도 아니까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 바로 떠오르는 건 가수 션 씨야. 그는 힙합 그룹 진우션의 멤버로 활동했고 지금은 아내인 배우 정혜영 씨와 함께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며 기부 천사로 알려져 있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해. 내가 아는 기독교인 유명인 두 번째는 축구 선수 손흥민 씨야.
그는 세계적인 축구 클럽인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고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돼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지.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는 기독교를 믿는 유명인도 많군요. 그럼 왜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 이유는 단순해.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야. 대부분의 한국인이 예수님이나 십자가를 알고 거리에 나가면 교회를 볼 기회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뿌리내렸는지 뎌배땜이 달아.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더구나. 애초에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윌리엄이 더 잘 알겠지만 내가 조사해 봤으니 들어주렴. 기독교나 앞으로 내 이야기에 나올 다른 종교들을 비판할 의도는 전혀 없으니 그 점만은 처음에 분명히 해둘게.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해 주시니 기쁩니다. 먼저 기독교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를 구세주, 즉 그리스도로 신앙하고 그 가르침을 믿는 종교지.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죄 있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 후에 부활했다고 믿고 있어. 그 기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야. 성경은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많은 종파에서 진리의 서적으로 여겨지며 하느님에 의한 천지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사후의 일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성경에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두 권이 있고 기독교인에게는 둘 다 필수적이야. 이 이야기들은 윌리엄도 잘 알고 있겠지. 네, 성경은 일요일 예배 때 낭독했어요. 예배라는 건 개신교의 명칭이고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명칭은 달라도 기도, 찬송가, 성경 낭독, 목사님 또는 신부님의 말씀이라는 흐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여러 명칭이 다르지. 개신교 교회에서 교회의 관리나 신자 지도를 하는 사람은 목사, 반면 가톨릭 교회의 사제에 대한 경칭은 신부야.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찬송가라고 부르는 것은 개신교 계열, 성가라고 부르는 것이 가톨릭 계열이지. 기독교의 종파인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도 설명해 줄게. 지금의 기독교에는 여러 파벌이 있지만 원래는 하나였어. 1514년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분열되었지. 그 후 16세기에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대해 개혁을 외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 개혁으로 탄생한 분파가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야. 즉 프로테스탄트도 원래는 가톨릭이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한국어로 설명했는데 윌리엄, 내용은 알고 있었지? 네, 영어로는 여러 번 들었어요. 드디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게. 왜 한국인의 28%나 기독교를 믿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한국의 종교 인구는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가 19.7%, 불교가 15.5%, 천주교가 7.9% 순이야. 그 외 무교가 56.1%로 가장 많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개별 국민에게 종교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다른 조사에서는 자신을 무교라고 답하는 사람이 적고 여러 종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는 불교와 토착신앙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지. 불교와 토착신앙 중 불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외래 종교이고 토착신앙은 한국인이 옛날부터 믿어온 신앙이야. 한국의 토착신앙에는 한국인이 고대부터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어. 샤머니즘이 뭐였죠? 샤머니즘을 간단히 설명하면 생물이나 자연 등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상이야. 한국인은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자연과의 공생 속에서 샤머니즘과 함께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져. 이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이
자연을 숭배하는 무속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야. 즉, 한국의 기저에는 다양한 사물이나 일에 각자의 신이 깃든다고 생각하는 다신교적 세계관이 있는 거지. 온갖 잡신이라는 말에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 삼신할머니나 성주신 같은 가신자, 신앙도 그런 예지. 네, 원래 다신교가 뿌리내리고 있던 한국의 여러 종교가 전래되었지만 이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은 아주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인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야. 그런 한국인에게 종교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 4세기 후반의 불교 전래였어.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는 부처나 석가 등이 외국의 신으로 여겨졌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사찰 건립이 추진되면서 불교는 단숨에 한국인 사이에 퍼졌고 토착신앙과 불교가 융합하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지. 그래서 지금도 불교를 믿는다고 답하는 한국인이 많은 거야. 불교 전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해 한국인 사이에 퍼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불교와 달리 신자가 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지. 그 점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 먼저 기독교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느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일신교라는 특징이 있어. 확실히 지금 이야기로는 신이 한 명뿐이라는 생각은 다신교를 믿는 한국인에게는 낯설었을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일신교가 놀랍도록 강하게 받아들여졌어. 그 이유는 기독교 전파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어.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8세기 후반 학자들에 의해 서학, 시옥으로 연구되면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어. 이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일본과는 다른 점이지. 하지만 곧 조정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 그런데도 신앙은 꺼지지 않았지. 그러다 19세기 후반 개항과 함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 개신교가 한국에 온 건 19세기 후반부터였군요. 당시 조선은 근대화를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외국의 지식이나 언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 그리고 선교사들도 학문이나 언어를 선교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니 윈윈 관계라고 할 수 있지. 특히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교육과 의료 활동에 힘썼는데 이것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어. 하지만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일제강점기였어. 일제강점기요? 그래,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받았지. 이때 기독교 교회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어. 교회는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는 거점이자 일본의 억압에 저항하는 정신적 보루가 되었어. 3.1 운동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는 기독교가 한국인의 민족 정신과 결합하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야. 일본에서는 선교사들이 침략의 천병으로 여겨져 배척당했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기독교가 민족 해방의 희망으로 여겨졌던 거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 그렇군요. 그럼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독교인 친구들이 절에 가거나 점을 보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저변에 깔린 샤머니즘과 불교의 영향이야. 기독교는 강력한 일신교지만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다신교적이고 융합적인 문화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설령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전통들은 거부해야 할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냥 우리 문화의 일부인 거야. 새해의 재미로 토정 비결을 보는 것은 서양인들이 별자리 운세를 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지.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는 것은 국경일이자 하나의 문화축제를 즐기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물론 서양인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 그래서 제 친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긴 며칠 뒤에 같은 멤버들과 해돋이를 보러 가는 기묘한 상황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 억압적인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하느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유일한 희망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산신이나 조상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던 거지. 이런 유연하고 포용적인 점이 한국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여러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다수가 기독교의 하느님을 받아들였고 동시에 다른 전통 문화도 존중했다는 점이군요. 만약 기독교의 하느님을 부정했다면 종교로서의 대립이 생겼을 테고 기독교 국가들과 더 큰 충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온갖 신을 포용해온 한국인의 오랜 사상 덕분일지도 모르겠구나. 기독교인이 되면서도 대립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존재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유연하고 관용적인 점이 한국인의 장점이군요.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와 치킨을 먹고 설날에는 떡국과 전을 먹죠.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슬러윈에는 잔뜩 사탕을 먹고요. 먹는 이야기만 하는 걸 보니 윌리엄이 배가 고픈가 보구나. 슬슬 식사하러 가자.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 학생들의 종교관이 궁금했던 미국인 남성 윌리엄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마오로바 코리아도 기대해 주세요.